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워낙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서요. 올해는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도 가볍기가 힘이 듭니다. 제주항공 참사의 충격도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국정혼란은 새해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했는데요. 그러자 대통령실 실장들과 수석 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밝히며 항의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 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제히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이 사람들 빠른 국정수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1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보일러.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의 관광지를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안동시 공보감사실의 김주연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네, 복 많이 받으시죠. 지난 한 해 너무 마음 아픈 사고가 있어서요. 새해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안전도 참 중요한데요. 지난해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이었죠.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이 승용차 돌진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 당시에는 이제 사망자는 없었는데 한 명이 숨졌네요. 예, 한 명 숨지고 중상이 3명이고 경상이 9명인 이런 큰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자, 이 사고 원인이 지금 어떻게 밝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아마 조사에 들어가서 명확하게 좀 나올 텐데 자동차 급발진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네. 74살 드신 이제 고령운전자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고령운전자 사고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사고 이후에 나와서도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2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하루 걸러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나마 제가 영상을 봤더니 다행인 것이 이 마지막으로 시장으로 진입을 할 때 한 길거리에 수십 명 굉장히 많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나마 차가 이 상가 쪽으로 이 돌진을 하면서 지금 아까 한 명 사망자 안타깝게 이 중상자도 있고 많지만은 아마 길거리로 직접 진입을 하게 되면은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났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이 자문을 해주면서도 보니까 그나마 좀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문제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정책이 좀 필요한데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올해 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통해서는 그 사고 당시 그 운전 상황을 정확히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저 교수님 혹시 그 상황을 전체 다 보셨습니까? 사고 당시. 예, 영상은 이미 많이 봤어요. 잠을 내주다 보니까 어제 그렇죠. 사고 나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를 상황을 봤는데 악조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왕복 2차선이거든요. 그리고 차도 이 보도가 구분이 좀 애매모호하고요. 그리고 이 버스가 한 대 서 있었어요. 그걸 이제 가로질러서 중앙선 차로로 넘어왔었는데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또 안전에 대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안전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태였고 또 바로 그냥 시장 진입로였기 때문에 이 사고가 그나마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잘못하면 작년 여름에 생겼던 서울시청 앞에서 8명 사망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요. 예, 그 정도로 악조건이 모여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요새 그 재난이 많아서 가슴이 아픈 사연들이 많은데 잘못하면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에서 고령운전자 이번 사고도 결론 나온 건 아니지만은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무엇보다도 올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필수 교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고령운전자 대책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또 이 고령운전자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당시에 속도가 70에서 한 80km 정도였다고 하는데 굉장히 고속으로 지금 돌진을 한 거네요. 그러면 왜 그 상태에서 고속이었습니다. 왜 브레이크를 안 밟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치매라든지 고령운전자 같은 경우에 보통 70살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사고가 증가하지 않는데 70 넘어서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75 정도 되면은 평균적으로 많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영상을 보면은 속도도 워낙 빨랐고요. 또 중요한 것이 맨 마지막에 부닥치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전에는 그냥 가속 페달을 밟고 본인이 가속 페달 밟고 있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또 사람이 많은 지역에 이 막는 어떤 이 장애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돌진하는 부분들이어서 얼마든지 이런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종합대책을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5, 6년 전에 국내에서도 이미 뭐 운전면허 반납부터 치매 검사 등등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효과가 굉장히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좀 더 벤치마킹해서 지금 현재로서 조건부 면허라든지 또 일본에서 이 효과가 가장 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시키는 부분들 이런 종합 대책이 좀 더 감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난 도로가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곳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사고 난 지역 보니까 차 없는 거리로 좀 지정해달라 아니면 일방 통행으로라도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 저기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이런 도로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 주변에 보면은 전문가들이 보면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지역, 특히 이제 시장 진입로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떤 광장 같은 데는요. 장애 벽을 잘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이제 얘기하면은 고속도로나 이런 어떤 이 장벽을 쌓을 때 차가 어느 정도 충돌을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안전대책, 안전펜스 같은 게 없게 되면 언제든지 사고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전국 지자체별로 좀 더 이런 부분들 집중 점검을 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큰 사고가 생기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특히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는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더더욱 우리가 좀 빨리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참 다행인 게 말씀 주신 대로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도 있었는데 거기를 좀 피해 갔다는 게 그게 하나 다행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자, 올해 겨울은 이제 눈이 많고 더 추울 거라는 그런 예보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추위는 없는데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2월까지는 또 강추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럴 때는 또 자동차 운행에 더 주의해야 되겠고 특히나 뭐 터널 부근 왜 입출입구 그쪽 부근 여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국지성 폭설 같은 게 언제든지 내릴 수가 있고 요즘 내리는 눈이 또 습설입니다. 일반 보통 눈에 비해서 눈의 무게가 3배나 되거든요.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높으면 녹았다가 바로 얼어버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터널 입출구라든지 또 특히 이제 블랙아이스를 강조 많이 하는데 얇게 아스팔트 같이 얼어가지고 운전자가 전혀 판단 못해서 다중 충돌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지역이 바로 터널 입출구 또 고가도로 위
교량 위라든지 또 그늘진 곳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되도록이면은 초행길 갈 때는 너무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지 마시고 보조적인 거고요. 미리 교통정보나 아니면 날씨 정보 확인을 해서 숙지를 한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앞뒤차의 간격 충분히 띄시고 또 속도도 좀 낮추시고 그럼요. 또 오후에는 이 히터를 많이 켜기 때문에 특히 이 실내 순환을 안 시키게 되면은 졸음운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차를 주차할 때도 되도록이면 실내로 많이 들어가시고 전기차는 말할 필요 없거든요. 전기차는 주행거리 자체가 배터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20% 이상 떨어지고 또 히터 키면은 3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실내로 들어가고 또 충전 자체도 전기차는 추운 바깥에서는 충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까지 파악을 하시면서 안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꼭 눈이 오지 않아도 이 겨울철에는 교량위라든지 터널 입출구 이런데 왜 밤새 서리 같은 게 내려서 이제 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얼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새벽이라든지 야간 운전 요새 해가 5시만 돼도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니까요. 운전하실 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차로도 안 보이고 또 아까 블랙아이스나 이런 것들은 더더욱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해가 있을 때 운전하시는 게 훨씬 더 온도도 올라가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새벽 운전은 좀 지양하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야간 운전, 새벽 운전, 겨울철에는 가능하다면 좀 피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연말연시 뭐 각종 모임도 많아서 요즘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음주운전 위험성 이게 좀 제발 좀 뿌리를 좀 뽑았으면 좋겠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음주운전. 대한민국이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들은 관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에 대한 것들도 선진국 대비해서 낮고요. 또 재범률이 전체의 50% 차지할 정도예요. 그래서 작년 후반부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한 3만 명 정도 장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대면은 차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 또 대리운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된 국가거든요. 또 요새 연말연시에 좋은 일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또 음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로 차하고 음주하고는 거리를 멀리할수록 좋다는 거.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그럴 때 뉴스 보면은 왜 본인 다치는 거야. 솔직히 뭐 본인 과실이니까 상관없는데 죄 없는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요. 이건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벌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음주는 반복 교육입니다. 세뇌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재범률이 50%라는 건 그만큼 한번 관대하게 처벌됐기 때문에 또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주변에서도 음주운전 하는 거 한 방이라도 마시면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위 사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뭐 술 마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차를 놓고 택시나 버스 타고 다니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철에 자동차 관리 저번에도 한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간단히 좀 강조를 좀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죠. 네,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숙지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까 정비나 관리 같은 거 안 하거든요. 특히 눈이 올 경우에는 바퀴가 마찰 저항이 줄어들면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꼭 이 스노우 타이어도 괜찮고 또 체인 같은 거 미리 준비하는데 안 쓰게 되면은 여성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스프레이 계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타이어에다가 스프레이 뿌리면은 한 1-20분 정도 미끄러운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또 성해 제거용 스프레이 같은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철두철미하게 좀 준비를 하시고 뭐 이건 계절별 관계는 없지만 사거리 우회전할 때 사고 많이 생기고 어린이 보호구역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시면은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졸음운전에 대한 것들. 뒷좌석 안전띠는 철두철미하게 꼭 매시면 좋을 것 같고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 안 하는 것도 아실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지켜주시게 되면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강조해 주셨던 겨울철에는 시동 켜고 바로 출발 안 된다는 거.
적어도 네. 몇 분 정도는 예열을 시킨 다음에 운전 시작하라는 그런 말씀도 기억이 나네요. 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안동시정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새해 안동시의 관광 관련 소식과 함께 관광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시 시정 아나운서죠. 안동시 공보과의 김주연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동시청 아나운서 김주연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먼저 지난 무한항공에서 발생한 네, 제주항공기 사건과 관련해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네. 소식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새해 얘기를 좀 해봐야죠.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관광과 관련해서 안동시에서 뭐 반가운 소식이 많이 있다고요. 네,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요. 올해 11월에 경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예. 이에 맞춰서 경상북도가 올해를 경북 방문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네. 이 경북의 해를 맞아서 안동의 관광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네. 또 안동에 관광지 워낙 많으니까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신 그런 내용도 많을 네. 테고 또 안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의 전통과 멋을 잘 알려야 할 텐데 지금 안동시에서는 어떻게 손님 맞이 준비가 잘 돼가고 있나 모르겠어요. 네, 외국인들이 안동의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옛것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했습니다. 네, 경북에는 22개 시군이 있는데 그 가운데 꼭 안동으로 와야 될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1999년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안동을 찾아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요. 네, 그때 여왕이 하회마을을 다녀가면서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간직한 곳이라 극찬할 만큼 전통 문화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또 안동시는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를 모두 지정받은 최초의 도시인데요. 세계유산에는 하회마을과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이 있고요. 무형문화유산인 화해별신구 텔놀이와 세계기록유산인 유교 책판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다 이제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한 번씩 더 이렇게 정리를 쭉 해주셨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지도 많잖아요. 또 추천하는 곳이 있을까요? 해외에서 오신 방문객들이 꼭 보고 갔으면 하는 관광지 7개가 있는데요. 네. 맹개마을, 하회 별신구 탈놀이, 하회 선유 줄불놀이, 월용교, 용계리 은행나무, 만휴정, 사계절 축제를 추천하려 합니다. 네, 이렇게 7곳을 가져오셨는데 저는 다 가봤는데 맹개마을은 좀 생소해요. 여기만 못 가봤는데 여기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맹개마을이 어떤 곳인지. 도산면에 자리한 이곳은 2024 한국관광회별로 지정된 곳인데요. 2007년 도시생활을 하던 부부가 귀농해 터를 잡고 갖고 온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부부가 친환경으로 농사지은 메밀로 전통 소주 만들기와 팜 피크닉 등 체험을 즐길 수 있고요. 특히 트랙터를 타고 작은 강을 하나 건너야 한다는 점이 특별한데요. 예. 가을에 가시면 드라마 도깨비에 나올 것만 같은 하얀 메밀꽃밭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네. 트랙터를 타고 건넌다고요? 맞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는 게 아니라? 트랙터를 타고 건너야 합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여기가 예약이 정말 치열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건너가 보지는 못했고 사람들이 트랙터를 타고 가는 모습만 봤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꼭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예약이 쉽지 않아요. 예약을 미리 해야 탈 수 있는 거예요? 트랙터를? 네. 알겠습니다. 예, 평소 도시에서는 보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자연과 체험들이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도 소개해 주시죠.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입니다. 하회마을에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탈춤으로 서민들의 놀이문화인데요. 1월에서 2월에 공연을 볼 생각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문해야 하고요. 3월부터 12월까지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일 동안 열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하회 별신구 탈놀이 1월, 2월 워낙 좀 추우니까 맞아요. 이때는 1월, 2월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공연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3월부터 12월까지는 월요일만 제외하고 쭉 한다는 거. 일주일에 6번. 네. 월요일 제외하고 매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회 선유 줄불놀이 이거 정말 장관이잖아요.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전통 방식의 불꽃놀이. 봄인 5월부터 여름을 거쳐 가을 11월까지 매주 첫 번째 토요일에 시연하는데요. 부용대 절벽에서 낙동강을 가로질러 하회마을로 쏟아지는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선유 줄불놀이는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시민들도. 워낙 많이 오시니까 그렇죠. 정작 시민들이 보러 가기가 힘들 수 있어요. 네. 5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거예요. 네. 네,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첫 번째 토요일만 한다는 네. 거. 예, 부용대 절벽에서 하회마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탈춤놀이 기간인가요? 그때는 특별히 좀 더 했던 기억이 나고.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매주 첫 번째 토요일, 그러니까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네.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5월부터 11월까지 하회마을 가시면 선유 줄불놀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네 번째죠. 월용교. 뭐 안 가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동 네, 시민들. 저도 정말 자주 가는 곳인데요. 저도요. 우리나라에서 나무로 만든 다리 중에는 가장 긴 곳이죠. 안동호와 함께 탁 트여진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특히 이 다리는 숭고한 사랑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조선시대 때 원희 엄마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럼요. 먼저 간 남편인 이응태를 그리워하면서 쓴 편지와 이응태의 미라가 발견된 곳이 월용교입니다. 네. 또 당시에 원희 엄마가 자신의 머리카락과 집,
그리고 대마로 엮어짠 신발이 함께 있었는데요. 월영교 다리 곳곳에는 이 신발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월영교 다리 곳곳에 네. 이 신발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제가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런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에 갈 때 꼭 한번 봐야겠네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예. 다음은 만유정인데 여기도 많이들 가시잖아요. 예. 제가 드라마에서 본 대사 중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말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제목을 맞춰보세요. 예. 그대는 나아가시오. 나는 한 걸음 물러나니. 합시다 러브 나랑 같이. 어디에 나온 대사일까요? 이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이거 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네. 만유정을 배경으로 한 미스터 선샤인. 네, 이병헌이 김태리에서 사랑을 고백할 때 했던 그 대사였는데요. 이거 지금 이병헌이었습니까? 네. 이 대사가? 네, 제가 이병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할 걸 그랬네요. 그 대사를.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합시다 러브 나랑 같이. 네, 저도 이 명장면이 탄생한 곳을 2번이나 찾아갔거든요. 네. 비록 저에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마치 외나무 다리에 선 김태리가 된 것처럼 사진을 여러 장 남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 가시면 그 외나무 다리 혼자 서셔서 그 반대편에 저쪽에 멀리서 그 바위 위에서 이렇게 많이 찍잖아요. 맞습니다. 아시네요, 포인트를. 저도 2번인가 3번 가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사계절 축제 소개해 주셔야죠. 봄에는 벚꽃축제와 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 여름에는 숲페스타와 월영야행, 가을에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겨울에는 암산 얼음축제가 계절별로 펼쳐집니다. 네, 계절마다 이렇게 대표 축제 안동에 있습니다. 자, 지금 겨울이니까요. 그럼 겨울 축제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올해 암산 얼음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영남 최대 겨울축제인 암산 얼음축제가 이번 달 1월 18일 토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9일 동안 열립니다. 9일 동안 넉넉하게. 암산 축제 정말 이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쵸. 저쪽 부산 쪽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이게 얼음이 안 얼어서. 그러니까요. 최근에 몇 해 정도 얼음이 안 얼어서 이거 제대로 못 즐겼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까지 날씨로는 조금 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꼭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1월 18일부터 26일까지가 1년 중에 제일 추울 때인데. 맞아요. 올해는 좀 제대로 겨울축제 즐겼으면 좋겠네요. 제가 어릴 땐 여기를 매년 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열리지 않더라고요, 축제가. 안동 분이셨어요? 네. 저 그것도 모르고. 그랬군요. 네, 그땐 축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릴 때 매번 스케이트를 타러 갔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매년 갔었고. 여기 제 기억으로는 이제 얼음이 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또 뭐 다른 이벤트 많이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왕이면 좀 꽝꽝 얼어서. 그러니까요. 얼음판 위에서 놀아야죠. 네, 정말 추웠으면 좋겠는데 얼음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가 준비됩니다. 얼음 낚시, 썰매, 미니 컬링 대회, 얼음 조각 전시 등 재미있는 게 정말 많으니까요. 이 추운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놀이들을 꼭 오셔서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네, 겨울 축제 소개해 주셨고 그럼 봄 축제는요? 네, 겨울이 끝나면 다가올 봄 축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벚꽃 축제부터 낙동강변의 벚꽃길과 야간에는 조명이 함께 어우러져 낮에도 밤에도 눈이 즐거운데요. 또 5월에 열리는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는 민속 축제인데 차전놀이와 노다리 밟기를 활용한 행사입니다. 원래는 탈춤 축제에서 함께 진행됐는데 2023년부터 분리됐어요. 그렇죠. 예, 봄에는 벚꽃 축제,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기억해 주시고 여름에는 수페스타와 월영야행이죠. 네, 수페스타에서는 대형 튜브로 즐기는 물썰매장에서 물놀이를, 월영야행에서는 안동만이 가진 문화유산을 밤에 열리는 공연과 체험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도 7월부터 8월 중에 열린다고 하네요. 예, 가을에는 뭐니 해도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계인이 탈춤으로 만나 신명나게 노는 탈춤 페스티벌은요. 세계의 보편적인 문화인 탈과 탈춤을 기반으로 28년 동안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말부터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올해 경북이 지정한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서 안동의 관광지 쭉 둘러봤습니다. 자, 이제 벌써 인사할 시간이네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안동시청 김주연이었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론조사 대방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여론조사를 오늘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자, 오늘은 일단 신년 여론조사 결과, 리서치 앤 리서치 그리고 동아일보 조사인데요. 리서치 하니까 우리 소장님 전 직장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희 방송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이렇게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자, 이 조사 결과가 이제 먼저 물어본 게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협조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집행이 실질적으로는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조사는 신년 특집 여론조사 리서치 앤 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를 받아서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무선 RDD 전화 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수사 협조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요. 협조해야 한다가 80.3%로 압도적입니다. 예. 협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5.7%에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여론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협조를 하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남동 관저입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물리적으로는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출석 요구에 대해서 불응한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세 번이나.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이제 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말씀드린 겁니다. 예. 내란죄는 아니다가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 결정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또 재판도 거쳐야 될 일입니다만 바로 그런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금 공조수사본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출석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강제 구인 소환 영장, 체포 영장이죠. 이제 발부가 되는 것인데 이 내용으로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법원에서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사 협조해야 된다 80.3,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 15.7 이렇게 국민 절대 다수입니다. 이 정도면 뭐 보수 지지자들도 협조해야 된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다는 거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 체포영장 말 나온 김에요. 지금 사실 이게 지금 체포 시한이 이제 1월 6일까지 딱 일주일 기한이 있는데 이게 언제 집행을 할 건가 또 집행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경호처는 어느 정도 반발을 할 건가 혹시 충돌은 없을까 상당히 좀 지금 걱정이 많은데 예,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시각에 될 수도 있는 거고 1월 6일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되는 거잖아요. 예. 뭐 현실적으로는 뭐 전문가들 의견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경호처의 지금 대치도 대치지만은 많은 또 보수 지지층들이 그 한남동 건설을 잔뜩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집행에 돌아갈 경우에는 상당한 또 뭐 부상을 당한다든지 또는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집행을 안 할 수는 없고 네. 실질적으로 이것이 집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집행을 막아선다면 경호처에서 근데 경호처 직원들도 다 이제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막는다면 이건 뭐 공부 집행 방해 분명한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경호처에서 그렇게 강하게 못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분석도 지금 오늘 오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월 6일까지 상황은 또 이제 1월 4일까지는 무안공항 제주 제주 항공 또 여객기 참사 사건 또 애도 기간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5일 6일 정도에 좀 감행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능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조사.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 자유헌정 질서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얼마나 동의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주 다양한 질문들이 좀 막나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 또 자유헌정 질서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은 28.2%,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응답은 68.7%로 이것 역시 동의하지 못한다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수사 협조보다는 좀 동의한다. 이게 좀 수치는 높아졌는데 중도층은 다 비동의 쪽으로 갔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는 의견은 28.2%는 그래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을 분석해 보면 보수층이 좀 결집하는 양상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 기반이 붕괴될 경우에 향후에 전국에서 보수 지지층들이나 또는 보수 정당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지층들이 좀 결집하는 이유, 28.2%의 동의의 의미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담겨 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렇게도 또 밝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남동 간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지지층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죠. 바로 이 이유를 내걸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물어봤습니다. 네. 부정선거 의혹 해소 위해서 계엄 선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필요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동의한다는 의견 23.5%,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72.3%로 이 역시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대통령 해명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그 쌍특검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또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 쌍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분석해드릴 두 가지 여론은 바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 이후에 상당히 이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바로 어제가 사실상 마지막 시한이었거든요. 네. 두 특검 법안에 대해서 내란 일반 특검 법안입니다. 상설 특검 법은 통과됐고요. 그 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이 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다시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상당히 지금 현 시각에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인데 총 3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또 본회의에서 통과된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한 정기회선 재판관과 또 한 사람의 국민의힘 추천 목 재판관 2명은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자, 먼저 내란 특검법에 대한 찬반 여론입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 67.7%, 반대한다는 27.7%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란과 관련된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뭐 많은 조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찬성 의견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 찬성입니다. 찬성 76.5%, 반대
9%로 나타나서 그래요. 내란 특검 찬반보다도 이건 아까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내란에 대해서는 보수 지지층 사이에 상당히 좀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좀 예민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이 76.5%로 반대 17.9%에 비하면 압도적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국회 제의가 되면 지금 일각에서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 여론으로 보면은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내란으로 자칫 이것이 특검법이 되면 국회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밖에 없지만 예. 이 표결에 들어왔을 때 지난 탄핵 소추에 가결을 냈던 이 찬성표 던졌던 의원들 중에서는 12명인가 그랬죠.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론이 워낙 지금 찬성 쪽에 무게가 실려 있고 물론 이제 일부 내용상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수사하거나 조사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글쎄 최종적으로 어떻게 재해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무기명입니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좀 주목을 할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최상목 대행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자, 국민 여론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 다수가 찬성 여론인데 특검해야 된다는 여론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관련이 돼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명태균과 또 연루된 의원들이 많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통과 안 시킬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관측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성을 보면은 대체로 좀 TK 지역, 더 좁혀보면은 PK 지역의 의원들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탄핵소추 가결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의 구성을 본다면 대체로 우리가 볼 때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다 또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될 수 있는 의원들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명태균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의원들은 오히려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렇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이제 야권표가 192표인데 이제 여당에서 8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권표 중에 이제 이준석 의원 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여기에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명태균 그 게이트에 많이 이제 입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도 또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특검이 통과되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표는 더 빼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래서 워낙 지금 사실 이제 탄핵 심판 국면이기 때문에 하영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명태균의 황금폰의 존재가 좀 묻혀있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또 명태균 씨를 면회를 하고 돌아오게 됐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탄핵 심판 국면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이 다시 창원지검 수사발로 재등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만큼 말씀하신 대로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긴 하지만 이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질문 하나는 좀 건너뛰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현재 받고 있는 중인데 헌재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번 리서치 조사에서는 아주 질문들을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망라해서 오늘 다 소개해드릴 그런 조사들인데 이 사실 국민들이 결과를 예상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일단 여론이 어떻게 예상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걸 물어봤군요. 인용될 것이다. 인용됐다면 이제 탄핵되는 겁니다. 인용될 것이다가 70.4% 기각될 것이다.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기각될 것이라는 것은 25.4%로 나타났는데 그래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렇게 이제 70.4%로 압도적인데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인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과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8년 전에 트라우마가 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수의 국민들의 예상은 인용 70.4%로 나타납니다. 기각될 것이라는 예상이 25.4%나 나왔다는 게 이게 더 놀라운데 왜냐하면 아니 이런 계엄, 이런 내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렇게나 증인도 많고 우리가 생중계를 받고 증거 물품도 아주 명확하고 이런데도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 국민들이 25%나 된다니 이게 저는 더 놀라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런 의견들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적어도 한 25에서 한 28% 범위의 보수층들은 전체 다수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내란죄 적용에 대한 응답 결과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67.2%는 내란죄 적용해야 된다. 67.2%입니다.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27.8%로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적용해야 된다 14.8%.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내란죄가 적용돼야 된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8%로 전체 의견과는 큰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에서는 14.8%만이 내란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네, 그러네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이게 양자 대결도 물어봤습니다. 네. 차기 대통령 적합 인물에 대해서 호칭을 생략합니다.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39.5%, 홍준표 8.9%, 오세훈 8.7%, 한동훈 8%, 우원식 4.8%. 시간 관계로 양자 대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이재명 대 오세훈, 이재명 48.7, 오세훈 21.9,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47.6%, 홍준표 20.5%, 이재명 대 한동훈, 이재명 48%, 한동훈 16.7%로 나타납니다. 비슷하군요. 다. 누구와 붙어도 양자 대결. 한 48대 한 20 정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3배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그러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